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사랑의 개가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페라라에는 그 당시 이 도시는 문학과 예술의 보호자인 유명한 공우들의 통치하에 번영하고 있었다. 파비이와 무치이라고 불리는 두 청년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비슷한 데다가 가까운 친척간인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진정한 우정이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 주었다. 그리고 똑같은 운명이 그 우정을 한층 더 굳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구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랐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연줄이 없었고 취미도 비슷했다. 무츠이는 음악을 공부하고 파비이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두 청년은 궁전, 사회, 도시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로 온 페라라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두 청년은 모두 균형 잡힌 미남자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용모만은 서로 달랐다. 파비이는 후리후리한 키에 얼굴이 희고 머리카락은 아맛빛이었으며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치이는 반대로 거무스름한 얼굴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암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없었고 상냥한 미소도 지을 줄 몰랐다. 게다가 가느다란 눈꺼풀을 뒤덮을 듯한 짙은 눈썹은 깨끗하고 넓은 이마에 가느다란 반원을 그린 파비이의 금빛 눈썹과 비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할 때도 무치이는 그다지 활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두 청년은 기사도의 겸손과 호사로움을 지니고 있었던 탓에 도시 기부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또 다른 곳에서는 발레리아라고 불리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 처녀는 교회에 갈 때만 외출하고
대제가 오면 산책을 할 정도로 무척 고독한 생활을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처녀가 이 도시에서 최고 미인 중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발레리아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과부로 부자는 아니었지만 명문가 출신이었다. 발레리아는 그녀의 무남 동료였다. 발레리아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놀라움에 사로잡혀 문득 부러운 존경심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겸손한 처녀였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얼굴빛이 약간 창백하다고 느꼈다. 언제나 살며시 내리깐 그녀의 시선은 내성적인 성격이라기보다도 어떤 두려움을 말해주는 듯 싶었다. 가끔 그녀의 입술이 방긋 웃을 때가 있지만 그것도 살짝 짓는 웃음일 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소문은 사실처럼 떠돌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자물쇠를 채운 방에 홀로 앉아서 하프를 타며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발레리아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녀의 몸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래서 노인들까지도 그녀를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꽃봉우리, 이것을 꺾는 젊은이는 그 얼마나 행복하랴 라며 감탄을 하곤 했다. 2. 파비이와 무치이가 처음으로 발레리아를 본 것은 호화로운 대제전 때였다. 이 제전은 유명한 루크레치 보르지아의 아들인 당시 페라라 공우인 에르코로의 명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이었다. 그 제전은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의 왕녀인 에르코르 공우 부인의 초대를 받은 멀리 파리에서 온 유명한 귀족들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팔라지에 의해서 페라라 대광장에는 화려한 기부인석이 마련되었는데 발레리아는 어머니와 나란히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비이와 무치이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발레리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두 청년은 서로 무슨 일이든지 감추는 일이 없었으므로 곧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두 청년은 발레리아를 함께 사귀도록 하고 만일 그녀가 두 사람 중 누구든 하나를 택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이의 없이 그 선택에 따르기로 약속을 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두 청년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과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발레리아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딸을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같이 발레리아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청년의 가슴 속에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갈 뿐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러나 발레리아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방문을 꺼려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치이와 함께 음악을 즐기기는 했으나 파비이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시 말해서 파비이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청년은 각자의 최후의 운명을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발레리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누구에게 청혼할 것인지 하루빨리 대답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쓰여 있었다. 발레리아는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처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든지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음이 어진 발레리아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들을 거절할 만한 구실도 없었다. 그것은 두 청년 모두 사익감으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인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파비이를 좋아해서 그 청년이라면 발레리아도 무척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어머니는 파비이를 선택했고 발레리아도 어머니의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튿날 파비이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무츠이는 약속에 따라 그 선택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츠이는 약속대로 했다. 하지만 그는 경쟁자의 승리를 눈앞에서 보면서 그 증인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둘러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해 수천 두카트를 만들어서 먼 동쪽 나라를 향해 기나긴 여정에 올랐다. 무츠이는 파비이하고 헤어지면서 정렬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로 귀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친구와 헤어진다는 것은 파비이에게도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바로 앞으로 다가온 행복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은 순식간에 모든 다른 감정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는 사랑의 기쁨 속에 온몸을 내맡겼던 것이다. 얼마 후 파비이는 발레리아와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손에 들어온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파비이는 페라라에서 가까운 곳에 녹음이 우거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신혼생활의 빛나는 광채 속에서 발레리아는 많은 미덕들을 발휘했다. 파비이는 저명한 화가가 되었다. 단순한 그림 애호가가 아닌 떳떳한 화단의 중진이 된 것이다. 발레리아의 어머니는 이 행복한 한 쌍의 부부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어느새 4년이란 세월이 달콤한 꿈처럼 흘러갔다. 행복하기만 한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 4년째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번에는 정말 커다란 슬픔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말았다. 그것은 발레리아의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발레리아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는 한동안 이 불행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자 생활은 다시 그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무츠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살며시 페라라로 돌아왔다. 3. 페라라를 떠나 있던 5년 동안 무츠이의 소식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땅 위에서 사라지기라도 한 듯 그에 대한 소식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파비이는 페라라의 어느 거리에서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나중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고함을 지를 뻔했다. 그는 즉시 무츠이를 자기 별장으로 초대했다. 별장 정원에는 별관이 따로 있었는데 파비이는 무츠이에게 별관을 숙소로 쓰도록 했다. 무츠이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 그날로 자기 하인을 데리고 거처를 그곳으로 옮겼다. 그의 하인은 말레이인 벙어리로 벙어리이긴 했지만 기머거리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또렷또렷한 눈초리로 보아서 무척 영리한 사람인 듯 싶었다. 그의 혀는 잘려 있었다.
무치이는 수십 개의 트렁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는 여러 해 여행하는 동안 수집한 가지각색의 보물로 가득 차 있었다. 발레리아도 무치이의 귀국을 기뻐했으며 무치이의 태도는 매우 침착했다. 그리고 어느 모로 보나 파비이와의 약속을 지킨 듯이 보였다. 그는 낮 동안 말레이인 하인과 함께 별관에서 가지고 온 진귀한 물건을 정돈했다. 양탄자, 비단, 찻잔, 접시, 에나멜 칠을 한 쟁반, 진주와 보석을 박은 금은 장식품, 호박과 상아로 조각된 상자, 반짝반짝 빛나는 병, 향료, 약, 짐승의 가죽, 이상한 깃털 외에도 도무지 사용법을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많았다. 금은 보석 가운데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날 무치이가 멋지고 신기한 재주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페르시아 왕이 선물한 목걸이라고 자랑했다. 무치이는 손수 그 목걸이를 발레리아의 목에 걸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목걸이는 묵직하면서도 그 어떤 이상한 온기가 스며있는 듯 했다. 이윽고 그 목걸이는 발레리아의 목에 걸려졌다. 점심을 마치고 저녁 무렵 별장 테라스의 개수나무 그늘에 앉아서 무치이는 자기의 여행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본 먼 나라들이며 구름을 찌를 듯이 높은 산, 물 없는 사막, 바다와 같은 큰 강들에 대해 말하고 나서 대규모의 건축물과 대사원들, 천년 묵은 고목, 무지갯빛과 새 이야기 등 자기가 방문했던 모든 도시와 민족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설명해 주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동화의 신비로운 세계를 연상케 했다. 무치이는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에서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말을 가장 귀엽고 훌륭한 것으로 여기며 인도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니 거기서는 사람이 커다란 나무와 비슷했고 그 다음 중국과 티베트의 경계 지역에 도달하니 그곳에선 달라이라마라고 불리는 생불이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파비이와 발레리아는 얼빠진 사람처럼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무치이의 외모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어릴 때부터 거무스레하던 얼굴이 강한 햇빛에 탄 탓인지 한층 더 검어지고 눈이 예전보다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나 단 한 가지 그의 얼굴 표정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빈틈없이 긴장되고 장중한 표정은 여러 가지 위험에 맞닥뜨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캄캄한 밤에 호랑이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놀라고 낮에는 한적한 산길에서 악신의 희생물로 삼기 위해 길 가는 나그네를 노리고 있는 산적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놀라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단조로웠고 손놀림을 비롯해서 온몸의 동작까지도 이탈리아 민족 특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치이는 온순하고 민첩한 말레이 하인의 도움으로 인도의 바라문한테서 배운 몇 가지 요술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는 미리 자기 몸을 휘장으로 가리는가 했더니 어느새 곧게 세운 대나무 지팡이에 손끝으로 가볍게 의지하면서 공중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파비도 놀랐지만 발레리아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저분은 혹시 마법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치이가 가느다란 퉁소를 불면서 뚜껑이 달린 강주리 속에서 기른 뱀을 불러냈을 때, 그리고 그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얼룩진 천 밑에서
까맣고 납작한 머리를 도사렸을 때 발레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기분 나쁜 뱀을 치워달라고 무치이에게 애원했다. 저녁 식사 후 무치이는 목이 긴 둥근 병에서 시라스의 술을 파비 부부에게 대접했다. 술은 유달리 향기롭고 짙었으며 푸르스름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자그마한 벽옥으로 만든 잔에 부어서인지 더욱 이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술맛은 유럽의 술과 달리 몹시 달고 향기가 진해서 천천히 몇 모금만 마셔도 온몸에 확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첫 잔을 간단하게 비우자 무치이는 파비이와 발레리아에게 다시 한 잔을 더 권하고 자기도 마셨다. 그때 무치이는 발레리아의 잔으로 몸을 숙이고 손가락을 떨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발레리아도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대체로 그의 태도와 행동이 그전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녀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단지 저분은 인도에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그곳 풍속이 저런 것일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발레리아가 무치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행 도중에도 계속 음악을 하셨나요? 무치이는 대답 대신 말레이 하인에게 인도의 바이올린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바이올린은 요즘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단지 현이 4개가 아니라 3개였고 위에는 푸릇푸릇한 뱀 가죽이 덮여 있었으며 거기에 사무로 만든 가늘고 긴 반원의 활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뾰족한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치이는 먼저 몇 곡의 슬픈 노래를 연주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곡들은 미노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탈리아인의 귀에는 이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잡한 느낌을 주었다. 금속으로 만든 현의 음향은 나직하고 구슬펐다. 그러나 무치이가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을 때 그 음향은 갑자기 높아져서 힘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힘있게 활을 움직일 때마다 그 밑에서 타는 듯한 정열의 곡조가 흘러나왔다. 그것이 마치 바이올린 거죽을 덮고 있는 뱀처럼 아름다운 굴곡을 보여주어 분위기를 한결 더해주는 것이었다. 파비이와 발레리아도 가슴이 벅차서 눈에 눈물이 괴었다. 그만큼 그 멜로디는 정열과 환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무치이는 아래로 몸을 굽혀 바이올린에 머리를 갖다 붙인 채 볼은 점점 창백해지고 양쪽 눈썹은 일자로 굳게 굳어졌다. 그의 표정은 긴장될 대로 긴장되어 한층 더 엄숙해 보였다. 활끝의 보석은 그 신기한 음악의 불길에 타오르기라도 하듯 시종 광선 모양의 불꽃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무치이는 연주를 끝마치고도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턱과 어깨 사이로 힘있게 틀어놓고 여운을 남기다 한참 후 활을 쥐고 있던 손을 내렸다. 그건 무슨 노랜가? 무슨 곡을 연주한 건가? 하고 파비이가 물었다. 발레리아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 역시 남편과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무치이는 바이올린을 책상 위에 놓고 가볍게 머리를 흔들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말인가? 이 곡은 스리랑카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지. 그곳에선 이 노래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의 노래라고 해서 많이 부른다네. 한 번 더 들려주게? 안 돼. 이건 반복할 수 없는 거야. 밤이 늦었네. 발레리아님께서도 주무셔야 할 거고 나도 잘 때가 됐어. 몹시 고단하군. 이날 하루 동안 무치이가 발레리아를 대하는 태도는 다만 옛 친구로서
어디까지나 정중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 그는 발레리아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그때 발레리아는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확 타오르는 볼 근처에서 무치이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빼냈고 무치이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그가 걸어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전에 무치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무치이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파비 부부는 그들의 침실로 들어갔다. 4. 발레리아는 한참 동안 잠들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괴로움 속에 잔잔히 물결치고 머릿속은 종이라도 치는 것처럼 가볍게 흔들렸다. 이것은 발레리아가 추측했던 대로 이상한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치이의 이야기와 바이올린 연주가 그 원인인 듯 싶었다. 결국 그녀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데 곧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먼저 자기가 나직한 천장이 있는 널찍한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방을 본 적이 없었다. 사방의 벽은 금빛 풀이 자란 가느다란 청색 타일로 쌓여 있었고 우아하게 조각된 석고기 등은 대리석 천장을 웅장하게 떠받치고 있었다. 그 천장과 기둥은 어렴풋이 투명해 보였다. 연한 분홍빛은 모든 사물을 동일한 신비로움으로 물들게 하면서 사방에서 비치고 있었다. 거울같이 매끄러운 마루 한복판에 폭 좁은 양탄자 위에는 비단 방석이 놓여 있었고 방 구석구석에는 괴물을 상징하는 커다란 향로가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창문은 없었다. 벨벳 커튼을 들이운 문은 움푹 들어간 벽 위에서 말없이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이 살랑살랑 미끄러지며 움직이더니 살며시 무치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인사를 하고 두 손을 벌리며 빙긋이 웃었다. 이윽고 그의 무쇠 같은 두 손은 발레리아의 몸을 얼싸안으며 메마른 입술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그녀는 방석 위로 쓰러졌다. 무서운 악몽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다가 발레리아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기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후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파비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때마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둥글고 환한 달빛을 받아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아니, 오히려 죽은 사람의 얼굴보다 더 창백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발레리아는 남편을 깨웠다. 왜 그러오? 잠에서 깬 파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부들부들 몸을 떨며 발레리아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별관 쪽에서 힘찬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내 만족스러운 사랑의 개가라고 하면서 무치이가 연주하던 그 곡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비는 이상하다는 듯 발레리아를 바라보았다. 발레리아는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연주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마지막 소리가 끊어졌을 때 달은 구름 속으로 스며들어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두 부부는 말없이 베개 위에 누웠다. 그리고 누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스르르 잠들어 버렸다.
5. 다음 날 날이 밝자 무치이는 아침 식사를 하러 왔다. 그는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레리아에게도 즐겁게 인사를 건넸다. 발레리아는 말을 더듬으며 짤막하게 그의 인사에 대답하고는 살짝 무추이를 훔쳐보았다. 그의 만족스러운 듯한 즐거운 얼굴이며 날카롭고 호기심에 찬 눈초리가 그녀에겐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다. 무추이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으나 파비이가 곧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잘 오지 않았나 보지? 나는 처와 함께 어젯밤 자네가 연주하는 노래를 들었다네. 그래? 자네도 듣고 있었나? 그러나 그 전에 한잠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꿈이라는 말에 발레리아는 솔깃하여 귀를 기울였다. 어떤 꿈이었나? 파비이가 물었다. 이런 꿈이었다네. 무치이는 발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먼저 내가 천장이 낮은 동양식으로 꾸며진 넓은 방에 들어갔다네. 조각된 기둥이 웅장한 천장을 떠받들고 벽은 타일로 쌓인 채 창문도 등불도 없었지만 장밋빛 광선이 방 전체에 넘쳐 흘러서 그 방은 마치 투명석으로 만든 것 같았어. 방 구석구석에는 중국의 향로가 놓여 있었고 마루 위에는 비단 방석이 폭 좁은 양탄자 위에 놓여 있었어. 나는 커튼이 드루어진 문을 통해 들어갔지. 그러자 다른 문에서 갑자기 어떤 부인이 나를 향해 걸어오지 않겠나? 그 부인은 한때 내가 사랑하던 여자로 매우 미인이었어. 나도 예전에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랐을 정도였다네. 말을 마친 무치이는 의미심장하게 입을 다물었다. 발레리아는 숨이 가빠지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점점 파랗게 질려갈 뿐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칠어졌다. 그때 무치이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때 잠이 깨서 그 곡을 연주한 거라네. 그 부인이 누군가? 파비이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그 부인이 누구냐고? 어느 인도인의 마누라야. 나는 그 부인과 데일리시에서 처음 만났지.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죽고 말았다네. 그러면 남편은? 파비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도 역시 죽었다더군. 두 사람 다 너무 빨리 죽었어. 이상한데? 내 처도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때 무치이가 뚫어질 듯 발레리아를 바라보았다. 아직 꿈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파비이가 덧붙였다. 그러나 발레리아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무치이도 아침 식사를 끝내고 페라라까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밤에야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나가버렸다. 6. 무치이가 돌아오기 몇 주일 전 파비이는 성녀 체칠리아의 형상으로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 그리는 솜씨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화생이며 유명한 화가인 루이니가 자주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스승의 교훈을 파비이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했다. 초상화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나 다만 얼굴 몇 군데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그림만 완성되는 날이면 파비이는 정당하게 자기의 재능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파비이는 무치이를 페라라로 떠나보내고 자기 화실로 걸음을 옮겼다. 평소 그곳에는 발레리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언제나 파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발레리아가 보이지 않았다. 큰 소리로 불러보았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파비이는
갑자기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발레리아를 찾기 시작했다. 발레리아는 집에도 없었다. 파비이는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가로수길에서 발레리아를 찾아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가슴 위로 늘어뜨린 채 두 손을 열십자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웃음으로 얼굴을 찡그린 험상궂은 형상의 대리석 괴물이 암녹색의 기파리스, 녹색 식물의 일종 속에서 튀어나와 찌그러진 입술을 갈대 피리에 갖다 대고 있었다. 발레리아는 남편을 보고 무척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남편의 장황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머리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며 화실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파비이는 그녀를 화실로 데려가 앉힌 다음 붓을 들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예전에 마음에 들었던 얼굴, 즉 그로 하여금 성녀 체칠리아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그 깨끗하고 거룩한 얼굴을 오늘은 발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릴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발레리아도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잠시 자리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그리던 초상화를 벽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다. 발레리아는 좀 쉬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말에 자신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침실로 사라졌다. 발레리아가 사라지자 파비이는 혼자 화실에 남았다.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동요를 느꼈다. 파비이는 자진해서 무치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듯 했다. 그는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발레리아에게 질투할 수 있으랴.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친구가 예전의 무치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치이가 머나먼 나라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신기한 것, 모든 요술, 가곡, 이상한 술, 벙어리 말레이 하인, 게다가 무치이의 의복이며 머리카락, 호흡을 통해 내뿜는 향기 등 이 모든 것이 파비이의 마음에 의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어째서 그 말레이 하인은 책상 뒤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불쾌한 눈초리로 자기를 노려보는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가 이탈리아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리라. 무치이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말레이 하인은 혀를 대가로 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으며 그 때문에 지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힘으로 또 어떻게 그는 혀를 대가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점이 매우 이상한 일이다. 정말 모를 일이다. 파비이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파비이는 아내의 침실로 갔다. 발레리아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자고 있지는 않았다. 파비이의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몸소리를 쳤으나 곧 정원에서 만났을 때와 같이 기쁜 표정을 지었다. 파비이는 발레리아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어젯밤의 꿈이 당신을 몹시 놀라게 했겠구려. 그래, 그 꿈이 무치이가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이었소? 파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발레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말했다.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은 어떤 이상한 괴물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괴물이라니, 그게 혹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았소? 파비이가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짐승이었어요. 발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고
갑자기 돌아 누워서 빨갛게 된 얼굴을 베개 속에 파묻었다. 파비는 잠시 동안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가 말없이 그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는 밖으로 나갔다. 파비와 발레리아 부부는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그날 하루를 보냈다. 그들 머리 위에는 갑자기 무엇인지 검고 무거운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마치 어떤 위험이 그들을 위협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파비는 초상화를 다시 그리려다 생각을 받고 요즘 페라라에서 출판되어 벌써 이탈리아 전역을 휩쓴 아리오스토의 서사시를 읽어보려고 했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치이는 저녁 식사를 할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7. 무치이는 변함없이 침착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말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는 파비에게 옛 친구들의 소식이며 독일 원정이며 카를 대제의 일들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신임 법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도 했다. 무치이는 또다시 시라스의 술을 발레리아에게 권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이젠 필요가 없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파비는 발레리아와 함께 침실로 돌아와서 잠시 후 잠이 들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발레리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비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 순간 잠옷바람인 발레리아가 정원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조금 전만 해도 보슬비가 내릴 것처럼 날씨가 흐렸으나 이미 달이 환히 비추고 있었다. 발레리아는 눈을 내리뜨고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얼굴에 이상한 공포의 빛을 띠면서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는 앞으로 손을 내밀어 침대를 더듬고는 털썩 침대에 누운 채 말이 없었다. 파비는 그녀에게 한두 마디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마 잠이 든 듯 싶었다. 파비는 그녀를 만져보았다. 그녀의 잠옷이며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발바닥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다. 깜짝 놀란 파비는 벌떡 일어나 반쯤 열린 문을 박차고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밝은 달빛이 만물을 비추고 있었다. 파비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파비는 좁다란 모래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사람의 것은 맨발이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그곳은 별관과 본관의 중간이 되는 제스민이 우거진 정자였다. 파비는 어리둥절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젯밤 들려온 것과 같은 곡이 다시 들려오는 것이었다. 파비는 몸을 부르르 떨며 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무치이는 방 한복판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파비는 그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자네 정원에 나갔었지? 그랬었지? 자네 옷이 비에 젖어 있어. 아니, 모르겠는데.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파비의 방문과 그가 흥분한 것에 놀란 무치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파비는 그의 한쪽 손을 잡으면서 다그쳤다. 왜 자넨 그 곡을 다시 연주하는 거지? 또 그 꿈을 꾸었나? 무치이는 여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혀 파비를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자, 어서 대답해. 달은 방패처럼 둥글고 강은 별처럼 반짝이노라. 친구는 눈뜨고 적은 잠잔다. 독수리는 병아리를 핥힌다. 살려다오. 무치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느릿느릿 중얼거렸다. 파비는
두어 걸음 물러서서 무추위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황급히 침실로 돌아왔다. 발레리아는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늘어뜨리고 힘없이 두 손을 벌리고서 악몽을 꾸는지 신음하며 자고 있었다. 파비이는 창백한 얼굴에 그녀를 깨웠다. 파비이의 모습을 본 발레리아는 남편의 가슴에 몸을 던지고 있는 힘껏 파비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니, 당신 왜 그러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파비이는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아내를 꼭 껴안으며 거듭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파비이의 가슴에 안긴 채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것이었다. 아,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그녀는 파비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파비이는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덜덜 떨고 있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발레리아가 파비이의 품에 안겨서 잠든 때는 이미 여명의 유리창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8. 이튿날 무치이는 아침부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발레리아는 이웃 수도원에 다녀오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 수도원에는 그녀의 교부이자 예전부터 그녀가 무한히 존경하고 있는 매우 근엄한 노사제가 살고 있었다. 아니, 왜 갑자기 수도원에 가겠다는 거지? 파비이의 물음에 그녀는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사제에게 고백하고 요즘 이상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놓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비이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과 목맨 소리를 듣고는 쾌히 아내의 의견에 따라주었다. 특히 존경하는 교부 로렌초라면 그녀에게 유익한 말을 해줄 것이고 또 그녀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발레리아는 하인넷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떠났다. 혼자 집에 남은 파비이는 발레리아가 돌아올 때까지 정원을 거닐면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있노라니 공포감이 밀려오는 한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여러 번 별관에 들렀으나 무치이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 하인은 우상이라도 섬기는 듯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파비이에게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청동빛 얼굴에 능글맞은 조소를 띠면서 멀리서 파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교부를 만난 발레리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끄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에 떨면서 숨기지 않고 교부에게 고백했다. 교부는 주의 깊게 발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나 교부는 마법 요술 따위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발레리아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다. 파비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교부를 보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노사제는 파비이의 그런 행동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파비이와 단둘이 되어서도 그는 발레리아가 고백한 비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별관의 손님을 멀리하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그 손님의 이야기며 노래, 그 밖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발레리아가 마음속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노사제의 생각에 의하면 무치이는 이전부터 신앙심이 깊지 못한 데다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빛을 받지 못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가지각색의 이단 사설의 병독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마법이나 돌을 닦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랜 우정을 끊기는 힘들겠지만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헤어져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파비이는 존경하는 교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발레리아도 남편으로부터 교부의 충고를 듣고 무척 기뻤다. 이윽고 로렌초 사전은 이들 부부로부터 수도원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받으면서 별장을 떠났다. 파비이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곧 무치이에게 자신의 집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무치이는 식사가 다 끝나고 잠잘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파비이는 하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내일 하기로 미루고 침실로 들어갔다. 9. 발레리아는 눕자마자 잠들었으나 파비이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보고 느낀 모든 일이 고요한 밤의 정적과 함께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까지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끈기 있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무치이는 정말 마법사가 된 것일까? 그가 정말 발레리아를 해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앓고 있다. 그런데 어떤 병일까? 파비이는 계속 질문을 던졌으나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파비이가 머리를 괜 채 거친 호흡을 억제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사이에 달은 다시금 맑게 갠 하늘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달빛과 함께 반투명의 유리창을 통해서 가벼운 숨결이 별관 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파비이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게다가 시끄러운 정열의 속삭임까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 파비이는 발레리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오싹 소름이 끼쳤다. 자세히 바라보니 발레리아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는 먼저 오른쪽 다리를, 다음엔 왼쪽 다리를 침대에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목류병자와 같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멍청이 앞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뻗은 채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파비이는 재빨리 침실의 다른 문으로 뛰어나가 집 모퉁이를 돌아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그리고 그가 간신히 자물쇠를 채우고 나니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려고 애쓰는 기척이 느껴졌다. 안에서는 계속 문을 때밀더니 나중엔 떨리는 신음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런데 무치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까? 문득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파비이는 황급히 별관으로 달려갔다. 별관에 도착한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달빛 가득한 정원길을 역시 목류병자와 같이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흐리멍텅한 눈을 한 무치이가 파비이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비이는 무치이 쪽으로 달려갔으나 무치이는 파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절도 있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움직이지 않는 얼굴은 말레이 하인과 같이 달빛을 받아 웃고 있었다. 파비이는 소리쳐 그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그 순간 본관 침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파비이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침실의 유리창은 아래에서 위까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발레리아가 문지방을 넘어서 창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무치이를 부르고 있는 듯했고 온몸은 무치이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파비이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저주받은 마술사 녀석! 파비이는 미친 듯이 외쳤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무치이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어들고는 무치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무치이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상처를 누르고는 비틀거리며 별관 쪽으로 되돌아갔다. 무치이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지 여전히 흐리멍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치이를 찌른 바로 그 순간 발레리아도 역시 고통스러운 듯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나무단처럼 털썩 땅 위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파비는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안고는 침대로 옮겼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발레리아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잠시 후 눈을 떴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반색하며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남편을 알아본 그녀는 언제나처럼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얼싸 안으며 남편의 가슴에 안겼다. 여보, 여보. 차츰 그녀의 팔에 힘이 없어지고 머리는 뒤로 늘어졌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는 말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안심했어요. 하지만 무척 피곤하군요.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괴로운 꿈이 아니었다. 10. 파비는 침대맡에 앉아서 파리하게 야윈, 그러나 지금은 안도의 빛이 감도는 발레리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치이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만일 무치이가 죽었다면, 칼날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무치이가 죽었다면 그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일이다. 공우와 재판관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괴이한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바비라는 놈이 자기 집에서 자기의 친척이자 둘도 없는 친구를 죽였다.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에서? 라고 신문하리라. 그러나 만일 무치이가 죽지 않았다면? 어쨌든 파비는 무치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파비는 발레리아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만히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별관으로 향했다. 별관 안은 고요했다. 다만 한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파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깥문을 열고 문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고 모래가 깔린 길에는 핏방울이 검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캄캄한 첫 번째 방 앞을 지나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방 한복판에 있는 페르시아산 양탄자 위에 양단 베개에 머리를 얹은 무치이가 검정 테두리가 둘러진 폭넓은 빨간 쇼를 덮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눈은 내리뜨고 눈 주변은 파랗게 변한 채 황납처럼 샛노란 얼굴은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아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의 발 옆에는 역시 빨간 숄로 몸을 감싼 말레이 하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말레이 하인은 양취류와 비슷한 알지 못할 식물의 가지를 왼손에 들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열심히 자기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루에 놓인 자그마한 등불은 파르스름한 불길로 간신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으나 불길은 잔잔하고 연기도 나지 않았다. 말레이 하인은 파비이가 들어서자 별로 움직이는 기색도 없이 흘끗 쳐다볼 뿐 다시 무치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무나 무표정한 그의 모습에 파비이는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따금씩 가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것을 공중에서 흔들었다. 굳게 담은 그의 입술이 조금씩 열리면서 마치 소리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리듯 실룩거렸다. 말레이 하인과 누워있는 무추이 사이에는 파비이가 친구를 찌른 단검이 놓여 있었다. 말레이 하인은 피 묻은 칼날을 식물의 가지로 한번 내리쳤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났다. 그리고 또 1분.
파비는 조급해졌다. 그래서 말레이 하인에게 다가가서 몸을 굽히고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죽었나? 말레이 하인은 머리를 아래 위로 끄덕이고는 숄 밑에서 오른손을 꺼내더니 마치 명령이라도 하듯이 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파비는 물어볼 말이 많았으나 말레이 하인은 다시 손을 들어 나가라는 신용을 반복했다. 그래서 파비는 한편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의 명령대로 밖으로 나왔다. 발레리아는 침실에서 여전히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생기 있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파비는 옷을 입은 채 창틀에 턱을 개고 앉아 다시 생각에 잠겼다. 훤히 밝은 아침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이 그를 비췄지만 파비는 꼼짝 않고 그곳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발레리아도 그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11. 파비는 발레리아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페라라를 떠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침실의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 별장 관리인인 안토니오 노인이었다. 나리, 방금 말레이 하인이 와서 무치 나리께서 매우 아프시기 때문에 일단 가재도 그만 갖고 시내로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기 위해 인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오에는 짐 실을 말과 사람이 탈 말 몇 사람의 안내인을 보내달랍니다. 나리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말레이인이 그렇게 말하던가? 파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는 벙어리인데. 이 종이를 보십시오. 날이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는데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네 무치이가 앓는다고 했지? 네, 대단히 중환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다더군요. 의사를 데리러 보냈나? 아니요, 말레이 하인 말이 의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그 말레이 하인이 쓴 건가? 파비는 노인이 가지고 온 종이를 받아들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파비는 종이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도와주도록 하게. 파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가는 안토니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치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파비는 기뻐해야 좋을지 슬퍼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앓는다니.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말레이 하인은 분명히 무치이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파비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발레리아는 막 잠에서 깬 상태였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분은 안 계신가요? 발레리아는 한참 만에 이렇게 물었다. 안 계세요? 여보, 그분은 떠나셨나요? 그녀는 남편에게 거듭 되물었다. 파비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대답했다. 아니, 아직 이곳에 있다오. 하지만 오늘 떠날 거요. 앞으로 영원히 그분을 만날 일은 없을 테죠. 그렇소. 언제까지나.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겠지요. 그럴 거요. 파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발레리아는 기쁜 나머지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행복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전 그분이 떠날 때까지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 몸종을 이리 보내주세요. 아, 잠깐만. 여보, 저것 말인데요.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무치이에게서 받은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것을 가장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리세요. 빨리요. 그리고 여보, 저를 안아줘요. 전 당신의 발레리아예요. 발레리아는 눈시울을 적시며 애절하게 말했다. 파비이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진주 목걸이를 깊은 우물에 버렸다. 파비이는 멀리서 별관 쪽을 바라보며 정원을 산책했다. 별관은 분주해 보였다. 짐을 나르는 하인도 있고 말에 마차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말레이 하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파비이는 한 번 더 별관 안의 상태를 살펴보고 싶어졌다. 그는 문득 정자 뒤에 비밀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 문을 거치면 오늘 아침 무치이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파비이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묵직한 커튼을 젖히고 겁에 질린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12. 무추이는 양탄자 위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파비이가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이 무추이는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없었고 돌처럼 무거운 머리를 안락 의자 뒤로 젖히고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뻗은 노르스름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도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안락 의자 주위로 마른 풀이 흩어져 있는 마루 위에는 액체가 든 몇 개의 납작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는 지독히 독한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모든 잔마다 그 주위에는 자그마한 구릿빛 뱀이 때때로 금빛 눈을 반짝이면서 다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무추이 바로 앞에는 두어 걸음가량 간격을 두고 말레이 하인이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알록달록한 양단 겉옷에 뱀 꼬리로 허리를 묶고 머리에는 뿌리가 돋친 관 모양의 높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정중히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다시 온몸을 꼿꼿이 일으켜서 발꿈치로 서기도 하고 혹은 알맞게 손을 벌려 열심히 무추이를 향해서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고는 위협을 하는지 명령을 하는지 눈썹을 찌푸리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그 모습은 흡사 하려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신경질을 낼 때와 비슷했다. 이와 같은 모든 동작은 대단한 노력과 고통이 필요한 것 같았다. 말레이 하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에선 땀이 억수같이 흘러내렸다. 어느 한순간 그는 장승처럼 얼어붙더니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고삐라도 진 듯이 힘있게 움켜잡은 손을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파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무추이의 머리가 천천히 안락 의자에서 떠나 말레이 하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닌가. 말레이 하인이 손을 내려놓자 무추이의 머리는 덜컥 뒤로 낮아빠졌다. 그리고 말레이 하인이 그 동작을 반복하자 무추이의 머리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잔 속의 검은 액체는 끓어올랐으며 잔 그 자체도 가냘픈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릿빛 뱀들은 잔 주위에서 구불구불 물결쳤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다. 잠시 후 말레이 하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는 무추이의 머리를 흔들어댔다. 그러자 죽은 것 같았던 무추이의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면서 서서히 열리더니 그 밑에서 납처럼 흐리멍텅한 눈동자가 나타났다. 말레이 하인의 얼굴은 개선장군처럼 눈글맞게 웃음으로 빛났다. 그는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길게 끄는 신음소리를
간신히 목구멍 속에서 끊어버렸다. 동시에 무치이의 입술도 같이 열렸다. 그리고 짐승 같은 말레이 하인의 외침에 따라 무치이의 입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파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악마의 저주 속에 휩쓸린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파비이도 같이 고함을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호를 그으면서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왔다. 13. 3시간쯤 후 안토니오가 와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짐도 정리되어서 무치이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파비이는 노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라스로 나왔다. 짐을 실은 몇 마리의 말이 별관 앞에 모여 있었고 바로 현관 옆에는 건장한 검정말이 2사람을 태울 만한 넓은 안장을 얹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몇 명의 하인들과 무장을 한 안내인도 서 있었다. 이윽고 별관의 문이 열리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무치이가 말레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손도 송장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옮겼다. 사실이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무치이가 걸음만은 정상적으로 걸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말에 올라 몸을 똑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손을 더듬어서 말고삐를 잡기도 했다. 말레이 하인은 그의 발을 발판에 괴고 자기는 그의 뒤로 뛰어올라 무치이의 허리를 안았다. 이윽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들이 걸음을 옮겨 바로 집 앞을 돌아가려 할 때 파비이는 무치이의 까만 얼굴에서 2개의 하얀 반점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무치이가 그에게 눈동자를 돌린 것이리라. 말레이 하인이 파비이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웃는 듯한 태도였다. 발레리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4. 발레리아는 점심때 식당으로 왔다. 그녀는 아주 안정되고 명랑해 보였다. 아직도 피곤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녀에게는 어제까지 있었던 불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전에 줄곧 느끼던 놀라움과 공포심도 없었다. 무치이가 떠난 다음 날 파비이가 다시 발레리아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예전의 그 순결한 표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붓도 저절로 캔버스를 따라 가볍고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이었다. 2사람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왔다. 무치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겨졌다. 파비이도 발레리아도 무치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무치이의 운명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남아 있었다. 무치이는 땅으로 들어간 듯이 소멸되고 만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이는 그날 밤에 있었던 숙명적인 사건을 발레리아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도 남편의 의향을 알아챘는지 숨을 죽이고 마치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본 파비이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그녀의 심정을 이해하고는 결국 그때의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밤 파비이는 성녀 체칠리아의 초상화를 완성했고 발레리아는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미끄러졌다.
그런데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은 언젠가 무치이가 들려주었던 사랑의 개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생명의 고동을 마음속으로 느꼈다. 그녀는 몸부림을 치며 오르간을 치던 손을 멈추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옛 기록은 끝나 있다.